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24번 학습지 해설 영상입니다. 빠진 사람은 요거 보고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3번이라 되어 있는데 24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의 발달인데 핵심적인 건 이거죠. 요 모내기. 이 모내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지가랑이를 걷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내기 근데 모내기를 이제 한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양법이라고 표현하죠. 무슨 뜻이냐면 옮기다. 뿌리를 옮기는 법이 전국으로 보급됩니다. 그러면 이점이 뭐냐면 자 봐봐 이제 모판에다가 씨를 따다다다 뿌리면은 여기다가 이제 발아 해가지고 싹이 나죠. 그럼 한 5월 달쯤에 이제 물을 찰랑찰랑 채운 논에다가 이걸 옮겨 심는 거야. 줄 맞춰서 짝짝짝 짜짜짜짜짜 짜짜짜짜짜 옮겨 심는 거죠. 그러면 물이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물을 따로 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 있기 때문에 잡초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줄을 맞춰서 심기 때문에 잡초 관리도 쉽습니다. 따라서 이양법이 보급됨으로써 일손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기 시작하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봐봐 일손 절감되고 시간 남으면 놀 수도 있지만 이 타이밍에 더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광작이 유행하죠. 그리고 또 이런 것과 함께 5월 달까지 땅이 노네. 그러면 한 11월 달에 추수하잖아. 그럼 5월 달까지 노는 거 아니야. 그 기간에 재배할 수 있는 보리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벼보리를 이제 반복해서 매년 재배하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 부르죠? 이모작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돈을 엄청 많이 벌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한 보리 재배하면은 보리밥도 먹을 수 있고 다 좋지만 뭐 맥주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과자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다 좋지만 상품 작물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인삼이나 뭐 담배나 혹은 뭐 면화나 혹은 뭐 고추 같은 이런 돈 되는 작물들을 재배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광작 혹은 상품 작물 혹은 이모작 등으로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분화 나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된 농민들, 땅을 잃어버린 소작농들 혹은 이제 이마저도 못하면 품팔이 노동력을 파는 거죠. 품삯을 받고 일한다 그러죠. 혹은 이마저도 안 되면 도시로 가서 빈민,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죠. 그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기억납니까? 비슷하게 유럽에서도 인클로저 운동이랑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똑같아요. 조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상업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농업 생산력이 증대됐어요. 시장에 돈이 도는 거야. 플러스 그 다음에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죠.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주가 등장합니다. 여기 전주라고 쓰세요. 돈을 갖고 다니는 전주가 등장하는데 조선시대 전주는 누구였냐? 바로 공인입니다. 공인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참 공인이라 불리는 전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대동법과 관련이 깊다. 자, 대동법이 뭐죠? 대동법은 여기 쓰시면 대동법은 특산물 대신에 뭘로 내는 거다? 쌀, 뭐 옷감 혹은 동전으로 바치게 한 광해군의 히든카드였죠. 광해군이 백성들이 너무 이 특산물이 힘들어하니까 야 니네 그러면 구하기 쉬운 이런 걸로 내 라고 해서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잖아. 그래서 대동법을 만들어 준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이제 왕이 어느 날 이제 나는
배를 먹고 싶어. 특산물을 먹고 싶어. 근데 왕실에 배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여봐라. 내가 배가 먹고 싶다. 그럼 여봐라 이제 상인한테 사오라 그럴 거 아니야. 전하, 제가 사오겠습니다. 저한테 돈을 주십시오 하고 얘가 돈을 들고 간단 말이야. 왕실에서 왕한테 돈을 받고 돈을 들고 이제 배 같은 걸 사러 가요. 물품을 사러 가는데 이 돈이 적게 들고 갈까 많이 들고 갈까? 많이 들고 가죠. 한 1억 정도. 뭐 1,000원 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특상 정도의 물품과 플러스 왕실에서 필요하니까 엄청난 수량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고 다닙니다. 쩐주인 거야. 쉽게 말해서 쩐주이기 때문에 공인은 상업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다. 대동법 시행으로 왕실 전용 물품 상인이 나타났고 이 물품 상인들은 돈을 엄청 들고 다니는 쩐주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얘네들이 바로 공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상이라고, 이거는 지금 말로 바꾸면은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편해요. 개인 사업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사상이라고 불렀어. 수공업자, 보부상, 선상, 객주, 여각 뭐 이런 애들. 그리고 국제무역하는 대상인들. 조선시대 국제무역하는 상인들은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만상, 송상, 유상, 내상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여기 지도 보시면 만상은 이제 만주 애들이랑 의주에서 주로 만주 애들이랑 장사한다 그래서 만상이라 불렀고, 송상은 개성에서 장사하는데 개성 옛날 이름이 송악이었잖아. 그래서 송상이고요. 유상은 평양에서 장사하는데 평양에 버들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버들 유자를 써서 유상이고, 내상은 동래에서 장사한다 그래서 내상입니다. 이 국제무역 상인들. 그다음에 수공업자, 뭐 만들어서 그릇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다음에 선상, 배 타고 장사하는 애들. 그다음 객주여각은 이제 뭐 이렇게 집에서 막걸리 같은 거 팔면서 여기다가 물품 보관도 해주고 이런 애들. 보부상은 아시죠? 얘네들이 보부상이다. 자, 보부상은 이렇게 쓰세요. 보상과 부상의 합성어죠. 이 보따리 장수, 그 다음에 등짐 장수 합성어인데, 여기 얘가 등짐 장수, 얘가 보따리 장수죠. 알겠죠? 보따리 들고 다니는 애, 이 등짐, 지게 지고 다니는 애. 보상, 부상을 보부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인들, 그러니까 만들어 파는 애, 소규모 상인, 배 타고 다니는 상인, 뭐 정착해서 파는 상인, 대상인까지 다 포함해서 뭐라고 부른다? 사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시장이 발달했겠다. 근데 조선시대는 시장이라고 안 부르고 장시, 거꾸로 불렀어요. 장시라고 불렀고, 당연히 이 시장 단위에는 보부상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상업 활동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죠. 쌀 가지고 거래하기엔 너무 불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상평통보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자,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출세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신분제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농업이 발달한 이런 상황. 신분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선은 여기 참고로 이렇게 좀 써두면 좋을 것 같아. 참고로 양천제 라는 신분제가 돌아갔죠. 그래서 양인, 천인이라 그래서 양인에 속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양반, 중인, 상민 이런 애들이 다 양인에 속해요. 천인에 속한 애들이 노비, 이런 애들이 천인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양천제가 아니라 신분이 4개로 이루어져서 돌아갔죠. 최상류층에 양반이 있었고, 그 중간에 중인이 있었고,
그 밑에 상민이 있었고 맨 하층 상민보다 낮은 계층으로 천민이 있었다. 그래서 천민이 우리가 아는 노비 계층이고 상민에 이제 포함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뭐 상인, 농민 이런 사람들이 상민이고요. 뭐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상놈의 자식들 이 상민이고 이제 중인들이 이제 보통 서얼 등이 이제 중인이고요. 양반이 이제 과거 합격한 양반들이 양반이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누가 이제 돈을 많이 번다 그랬죠? 조선 후기가 되면은 맞아요.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보세요.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모작과 상품작물 다시 체크합시다. 이모작, 광작, 상품작물, 그다음에 뭐 공인, 뭐 대동법 시행으로 인한 사상의 활약, 장시 발달, 상평통보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누가 돈을 봅니까? 맞아요. 상민들이 돈을 주로 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신분을 상승시켜. 그다음에 중인들, 서얼들 신분 상승 운동하는 거 알죠? 서얼, 허통 뭐 등등 하면서 천민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막 도망치거든. 얘네들은 쭉쭉 치고 올라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알아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얘네들만 내려온다고. 그래서 뒤섞이는 양상이 벌어진다. 실제로 어떻게 섞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붕당 정치가 막 변동됩니다. 막 변질을 일으켜요. 변질. 되게 큰 얘가 잦은 환국 서로 죽이고 그렇죠? 막 고문하고 난리 나죠. 양반들이 알아서 몰락합니다. 이제 부자가 된 농민들, 그다음에 상민들, 그렇죠? 신분 상승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이름이 비워져 있는 첩, 공명첩. 그래서 이거 사면은 가선대부가 바로 되는 거야. 이 가선대부다. 대부라고 이게 몇 품 공무원이냐면 2급 공무원이에요. 엄청난 거죠. 바로 2급 공무원이 될 수 있었고 이것만 사면 되느냐? 아니죠. 족보까지 사야지 이제 뼈대 있는 집안이 바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얼들을 허통해 주세요. 과거 시험 칠 수 있게 해주세요. 정조가 이거를 문을 열어줬고요. 철종 때 청요직 아시죠? 들어봤죠? 그 3, 4등 아주 중요한 관직까지 열어줌으로써 중인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결국에 중인들도 문을 열어준 거죠. 그 다음에 정부가 공노비를 해방합니다. 관가 같은 데에 속해져 있는 노비들을 공노비라고 부르는데 노비들이 하도 도망치니까 야 그냥 우리 공식적인 국가에 소속된 노비를 해방합니다. 그러면 양인수가 증가하거든. 그런데 정부가 왜 이런 일을 했냐면 노림수가 있었지. 양인수가 증가하면 얘네들은 세금을 내네. 그럼 국가에서 받는 세금수가 증가하네. 이런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방할 수 있었다. 결국에는 누구만 지금 손해를 보는 거야? 그렇죠? 양반 중심 신분 질서가 약화되고 있고 변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민문화 발달. 자, 지금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중인들. 그 다음에 중인이라기보다 어딨어? 여기 이쪽 애들이 돈 많이 벌고 있죠. 분홍과 상민들. 결국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유학 싫어했거든요. 유학의 영향력에서 탈피하고 싶고 경제적 부유층이 많아지고 그런데 교육은 조금씩 받았거든. 서당 교육. 그래서 이 교육받은 걸로 문화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잘 아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지만 서얼이 정의를 구현하죠. 홍길동전. 그 다음에 동사의
눈이 안 보이는 봉사의 딸이 바다에 억지로 빠뜨림을 당하지만 결국에 용왕님을 만나서 또 행복을 구현하는 심청전. 그다음에 전문 이야기꾼이 등장하고요. 뭐 사설 시조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모여놓고 공연하는 예술이 등장하는데, 탈을 쓰고 양반의 위선이나 뭐 횡포 이런 것들을 고발하던 게 탈춤. 그다음에 혼자서 원맨쇼 하는 거,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몸짓하고 원맨쇼 하는 게 판소리죠. 원맨쇼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12작품이 있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볼까요? 빈칸. 조선 후기 상품 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뭐가 보급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양법이 보급되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상민들 중에 부유한 이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공명첩이다. 공명첩은 말 그대로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짝이었는데, 부유한 상민들은 값을 치르고 공명첩을 산 뒤 합법적으로 관직에 나아가 신분을 상승할 수 있었다. 비록 이름뿐인 관직이었지만 과거 시험 없이 관직을 받은 양반이 되어 가문의 위신을 세우고 세금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학문과 예술의 변화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봐봐, 병자호란 때 조선이 패배했죠. 결국에 조선이 패배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운동을 일으켰죠? 효종 시절에 맞아요, 북족을 벌하자, 북벌 운동을 일으키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생각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는 안 되나? 안 될 거야. 아마 안 될 거야. 여기서 좌절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상하게 변질돼요. 어떻게 변질되냐? 맞아, 우리는 안 돼. 봐봐, 조선이 바라보는 이 청나라. 근데 청나라는 어디를 멸망시킨 거예요?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조선이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던 명나라를 멸망시켰잖아. 근데 우리 조선의 마음속에는, 이 조선인들의 마음속에는 명나라가 간직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명나라가 있어. 우리가 진정한 명나라야.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조선 중화사상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한삼중이 망해서, 한삼중이 망했어. 그래서 우리가 서삼중으로 전학 갔는데, 우리가 서삼중에 이제 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한삼중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진정한 한삼이다. 정신 승리하는 거야. 이게 바로 조선 중화 사상이죠. 느낌 이해되십니까? 이 만화 보면 이해가 돼요. 중화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청나라가 명나라 때리고 있으니까. 솔직히 청나라 어떻게 이기냐? 우리 아마 안 될 거야. 그래, 맞아, 명나라는 망했어. 이제 없어. 하지만 우리 조선에, 이 반도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 우린 오랑캐가 아니야. 소중한 조선이다. 조선의 문화는 하루를 뚫을 문화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조선이 중화를 계승했다는 착각,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해요. 이게 역설적으로 긍정적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늘 동경하던 나라가 명나라였잖아. 우리가 늘 동경하던 나라가 명나라였는데, 명나라가 곧 조선이 된 거야. 그러면 명나라는 없어졌으니 우리가 최고가 됐죠. 넘버원. 우리 문화가 넘버원이 된 거죠. 우리 문화를 탐구하기 시작해요. 알겠죠?
하지만 이게 주류긴 했지만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지금 현실이 지금 문제인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개혁 좀 하자. 이게 바로 실학이었고요. 그다음에 명나라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만든 현실 중시하는 학문, 양명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천주교, 그다음에 서양 문물, 서양 학문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걸 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사상적인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실에서는 청나라를 인정했죠. 그래서 연행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청나라 569회 정도 갔고요.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169회 정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도 화해를 하죠. 그래서 이게 뭐죠? 광해군의 기유약조, 그래서 통신사를 파견했고요. 12회 정도를 파견합니다. 평화유지 사절이었고 문화교류 사절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 새로운 경향 볼까요? 자, 보세요. 실학이 발달했죠. 현실에 대한 관심이었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조선 중화사상, 우리가 최고가 됐다 그랬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경산수화라는 게 등장합니다. 진경이라는 게 진짜 경치라는 뜻이야. 진짜 경치.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는 중국을 그렸대.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천, 산과 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선의 인왕제색도, 인왕제색도, 그 다음에 금강산을 그린 금강전도, 이런 게 유명하죠. 인왕산에 구름이 낀 것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에 이 여러 가지 봉우리들을 기가 막히게 그린 게 금강전도. 그 다음에 추사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고유한 서체를 발전시킨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중국의 왕이지 체나, 이게 왕이지 체고요. 조맹부체,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왕이지 체인데 느낌이 오십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조선에도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왕이지체와 조맹부체를 섞은 한석봉, 들어봤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라. 그 한석봉, 이게 석봉체야. 그러니까 왕이지체와 조맹부체를 섞었지만 되게 멋지죠. 깔끔하고. 근데 이건 독창적이진 않았지. 그래서 이 무렵에 이제 조선의 고유한 서체가 나오는데, 이때 이광사의 동국진체, 동쪽 국가, 우리나라의 진짜 서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김정희,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가 나오죠. 이게 추사체고요. 이게 동국진체라고 합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요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요거랑 느낌이 다른 독자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자, 진경은 동국진경이라고도 불리고요. 우리나라의 진정한 모습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중화국가로 숭앙하던 어디가 멸망한 이후에 명나라, 오히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죠. 그 결과 우리 조선 후기에는 우리 산천과 명성의 경치를 부르던 화풍이 생겨났으며 이를 진경산수화라 부르죠. 그럼 실학 볼까요? 실학은 여기 나오죠. 실학, 현실 문제를 개혁하려는 새로운 학풍인데, 사실 조선시대의 새로운 학풍이라는 게 그래서 뭐 진짜 새로운 학문이냐, 그건 아니에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부했던 건 결국에는 성리학이야. 다른 공부는 안 했어요.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거고, 하지만 특이한 게 현실을 중심으로 했죠. 현실을 개혁하려고 했다. 그래서 새롭다라고 보는 거죠. 공자맹자에 매몰되지 않았죠. 새로운 학풍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뭐 교수님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권력자는 아니었죠. 권력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효과는 적었다. 이게 한계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던 게 중농업파, 농업 중심으로 혹은 상업 중심으로 노력을 했어요. 농업을 중심으로 하거나 그다음 중상업파, 이거는 결국 상업을 중심으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농업파부터 볼까요? 농업 제도 다시 농업의 핵심이 뭐죠? 토지제도잖아.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고요. 유형원은 균전론, 이익은 한전론, 정약용은 여전론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중상업파는 상공업제도 개혁, 기술개발 주장했는데 박지원은 수레 하자고 주장했고 박재관은 소비, 유수원은 여기 우서라는 책을 써요. 책 이름이야. 홍대용은 좀 딴소리 하죠. 지전설, 지구가 돈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결국에 중상학파는 19세기 말 개화 사상에 영향을 줘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한 얘기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정약용은 마을마다 공동 농장을 만든다. 이게 여전론이야. 함께 여자야. 공동 농장을 만들어서 같이 쓰자. 그 다음에 이익, 토지 소유에 제한을 두어야 된다. 이게 한전론. 유형원,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여기 쓰세요. 균등하게. 양반은 어느 정도, 뭐 중인은 어느 정도, 상민은 어느 정도. 이게 무슨 론? 균전론. 어처구니 없죠. 어떻게 신분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말도 안 되죠. 그럼 수레와 선박을 사용하자. 이거 누구? 박지원. 그 다음에 소비가 필요하다. 박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실학자들의 얘기 중에 제일 유명한 멘트가 이거야. 중국의 재물이 집중되지 않고 고루고루 유통되는 까닭은 수레 때문이다. 우리가 살림살이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수레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박지원의 멘트였죠.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 다음에 국학연구, 이 실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는데 이게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좀 별표 좀 하겠습니다. 유득공 발해고란 책에서 최초로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했고요. 김정호 대동여 지도에서 기존 지도를 보완해서 우리나라 자세한 지도를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빈칸을 채워볼까요? 조선 후기 사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성리학을 기반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학이 등장했다. 실학은 크게 두 갈래의 흐름을 보이는데 우선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농민을 안정시키려는 무슨 학파? 이거 무슨 학파죠? 중농학파. 총이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고 상공업을 진흥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중상학파가 있었다. 정약용과 유형원은 중농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박지원과 박재관은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우선 정약용은 마을에 공동농장을 마련하여 공동영작과 노동력에 따른 수확과 배분, 여전론을 주장했고 유형원은 신분에 따른 균등한 토지 분배를 주장했다. 균전론. 한편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을 사용하여 물자 유통을 늘리면서 화폐의 사용을 증대하고자 했고 박재관은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각자의 주장은 조금씩 달랐지만 현실의 문제를 농업과 상업이라는 단실학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